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수엘라 바로 옆에 위치한 이 나라의 서쪽 해안 포인트 아피에르에는 카리브해 최대 규모의 정유소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 정유소에는 바다 밑으로 길게 뻗어나간 하나의 송유관이 있었으니 길이 366m에 지름 76cm, 수심 18m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해저 파이프라인. 1970년대에 설치된 이 오래된 파이프는 곳곳에서 기름이 새기 시작했고, 파이프를 소유한 국영석유회사 파리아는 보수 작업을 의뢰하게 된다. 계약을 따는 회사는 LMCS라는 해양 전문 작업업체로, 이 회사의 대표 카짐 알리 시니어는 자신의 아들 카짐 알리 주니어를 포함한 5명의 베테랑 다이버를 현장에 투입시킨다. 이 5명의 남자들은 수천 번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온 프로 중의 프로였기에 이번 보수 작업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렇게 6개월간 진행된 보수 작업의 마지막 날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인 2022년 2월 25일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으니, 이 송유관은 원래 원유가 흐르던 파이프라인이었다. 보수 작업을 위해 3주 전인 2월 4일 내부의 원유를 모두 빼낸 상태였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던 것. 원유를 빼내면서 파이프 내부에 진공에 가까운 저압 상태가 만들어졌고, 반면 다이버들이 작업하는 잠수 작업실은 약 1.5배 높은 고압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 즉, 고압의 작업실과 저압의 파이프 사이에 거대한 압력 차이가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델타 P라고 부르는데, 쉽게 설명하면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운 뒤 배수구 마개를 뽑으면 물이 빨려 내려가듯 고압 쪽에서 저압 쪽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고 파이프 입구에는 이 두 공간을 분리하는 고무 플러그 마개가 단단히 박혀 있었는데, 이 마개만 건드리지 않으면 압력 차이는 영원히 잠들어 있을 터였다. 그러나 다이버들은 이 위험에 대해 교육받은 적이 없었고, 당일 아침 안전회의에서도 델타 P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렇게 오후 2시 45분 5명 중 1명이 그 플러그의 공기를 빼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플러그 마개를 뽑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 5명 전원이 지름 76cm 어둠의 관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게 된다. 다섯 명의 다이버는 파이프 입구에서 약 216m 떨어진 지점까지 한꺼번에 빨려 들어갔는데, 76cm 파이프 안에서는 몸을 돌리는 것조차 불가능했고, 고개를 드는 것도 팔을 마음대로 뻗는 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관 속에 산채로 갇히게 된 셈. 게다가 전원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고통에 신음하는 다이버들. 그러나 이 폐쇄된 공간의 산소가 언제 바닥날지 알 수 없는 터, 이들은 부상을 추스릴 새도 없이 곧바로 탈출 계획을 세운다. 이 송유관의 전체 길이는 366m, 축구장 3개를 이어붙인 거리로 이들이 갇힌 지점은 파이프 입구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이었다.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좁은 공간에서 1cm씩 기어서 150m를 가야 되는 상황. 그렇게 맨 앞에 있는 크리스를 선두로 5명의 다이버들은 서로의 발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밀어주며 출구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1cm를 나아가는데 온 힘을 쏟아야 했고, 그마저도 부러진 뼈가 움직일 때마다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다. 그렇게 사투를 이어가던 중 파이프 바닥에서 뜻밖의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바로 호흡기가 달린 산소 탱크 2개, 빨려 들어올 때 함께 밀려온 장비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고 말았으니, 부상이 심한 2명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 76cm 파이프 안에서는 사람이 옆으로 비켜 지나가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앞에서 2명이 멈추면 그 뒤에 모든 사람이 갇히게 된다. 게다가 앞쪽에는 더욱 최악의 상황이 펼쳐져 있었으니, 바로 앞쪽 구간이 완전히 물에 잠겨 있다는 것. 즉, 탱크 2개로 5명이 수중 구간을 동시에 돌파하는 건 불가능했다. 이 순간 이들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다 함께 남아서 구조를 기다리거나, 맨 앞에서 움직일 수 있는 크리스가 산소 탱크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구조를 요청하거나,
결국 그들은 만장일치로 크리스에게 구조 요청을 맡기게 되었고, 그렇게 산소 탱크를 건네받은 크리스는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물속을 계속해서 나아간다. 그러나 곧 다시 한번 최악의 상황이 이어졌으니 바로 탱크의 산소가 완전히 바닥난 것이다. 호흡기에서 더 이상 공기가 나오지 않았고 폐가 수축하며 패닉이 밀려왔다. 이대로 끝인가 싶던 찰나 앞으로 밀고 있던 빈 탱크가 무언가에 부딪혔다. 손으로 더듬어 보니 그것은 또 다른 산소 탱크. 이 파이프 안에는 빨려 들어올 때 함께 밀려온 탱크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의 탱크가 바닥나면 다음 탱크를 찾아 사용하며 1cm 1cm 앞으로 나아갔고 10분이 지난 건지 1시간이 지난 건지 알 수 없는 수시간이 흐른 시간, 크리스토퍼의 손에 무언가 다른 감촉이 닿기 시작했으니 바로 파이프가 수직으로 꺾이는 구간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수직관 안에는 바닷물이 차 있었고 위로 올라가려 해도 미끄러운 벽면에 손이 걸리질 않는다. 다리는 쓸 수 없고 한쪽 팔은 부러져 있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때 수직관 안에 체인 하나가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 크리스토퍼는 부러진 팔로 그 체인을 움켜잡았고 입는 힘을 다해 매달린 채 파이프 벽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한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오후 4시 45분 구조 다이버 2명이 수직관 안으로 내려갔을 때 체인에 매달려 있는 크리스토퍼를 발견하게 된다. 끌어올려진 크리스토퍼는 온몸이 검은 기름에 뒤덮인 상태였고 수면 위로 올라오자마자 미친 듯이 소리 지르기 시작한다. 안에 4명이 더 살아있어요. 지금 당장 구하러 가야 돼요. 크리스토퍼의 증언을 들은 현장 구조팀은 즉시 구조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다이버들의 위치도 대략 파악했고 장비도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국영 석유회사 파리아 본사의 대답은 구조 금지, 또 다른 델타P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다이버들이 살아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구조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킨 것이다. 먼저 무인 탐사 장비로 파이프 내부를 점검한 후에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그 장비가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 사이에도 파이프 속 다이버들의 몸에는 고압 질소가 계속해서 녹아들고 있었고 회사는 그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후 7시 상업용 다이빙 장비와 91m 길이의 호스를 갖춘 전문 구조선 2척이 현장에 도착했다. 장비도 왔고 전문 인력도 왔고 구조 계획도 세워졌는데 파리아는 이마저도 차단해버렸으니 심지어 무장한 경비원까지 현장에 배치해 구조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시작한다. 크리스토퍼는 자신이라도 다시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제지당하고 만다. 그렇게 구조를 기다리던 4명의 다이버들의 생명은 서서히 꺼져갔다. Because everything inside me open and rescue him. Nobody was making an attempt to rescue him. I always somebody who doesn't know what's going on, and I was always somebody who could control and see things through, and I feel like. 이후 파리아 측은 공식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다이버를 구조할 법적 의무는 없었다. 즉, 구조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의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 12시간 동안 살아있던 사람들을 구하지 않은 회사의 공식 입장이 이것이었던 거다. 그 뒤 정부조사위원회는 파리아의 행위를 중과실이자 형사적 과실이라 규정했고 2024년 9월 파리아 경영진에 대해 총 15건의 형사 혐의가 정식 기소된다.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 크리스토퍼 부드람은 현재까지도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는 매일 밤 파이프 속 어둠을 다시 꿈꾸고 있다고 하는데, And you hold in your breath for too long. After a while, your body, your lungs just fight. Your airways close, you see a noise. Your body suffering to pull air. An unbelievable nightmare. Every time you try to open your eyes, it's burning. Your throat burning. Your body sore. And at that point, I tell myself I was gonna dead. 76cm 파이프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사라진 다이버들. 그런데 한편 지구 반대편에서는 구조가 올 수 없는 상황 속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낸 남자도 있었으니 물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의 손,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낸다. 2013년 5월 26일 새벽 5시 아프리카 대륙 나이지리아 해안에서 32km 떨어진 대서양 한가운데 예인선 제스코 4호는
쉐브론 석유 플랫폼에서 초대형 유조선을 끌어내는 작업 중이었다. 이 해역은 나이지리아 델타 유전지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뿜어져 나오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돈 냄새를 맡은 해적이 수시로 출몰하는 매우 위험한 해역으로도 유명했는데, 따라서 선원들은 해적 습격에 대비해 밤에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자야 하는 규칙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 밤 이 규칙이 비극의 원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 배에는 총 12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고, 그 중에는 이 배의 요리사 29살 해리슨 오켄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이날도 어김없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화장실로 향한다. 그렇게 화장실 문을 닫고 앉아있던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파도가 배를 뒤집는 데 걸린 시간은 딱 10초. 해리스는 화장실 벽면에 내동댕이 쳐졌고, 뒤집힌 배에서는 물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뒤집힌 배는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 10m, 20m, 30m, 그리고 결국 배는 해저 바닥에 가라앉았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추게 된다. 남은 건 물이 출렁이는 소리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 딱 두 가지뿐.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지옥이 시작되었으니, 간신히 화장실 문을 연 남자는 복도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으니 바로 동료 선원들이 검은 물살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 그렇게 어둠 속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져버렸다. 게다가 객실 문을 잠그고 잤던 선원들 역시 잠긴 방 안에서 쏟아지는 물을 피하지 못한 채 익사. 결국 화장실을 이용하던 해리슨을 제외한 모든 선원들은 순식간에 사망하게 된다. 반면 홀로 남아 장교 선실에 간신히 도달한 해리슨은 이곳에서 기적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배가 뒤집히면서 원래 바닥이었던 곳이 천장이 되었고, 그 위쪽에 약 1.2m 높이의 좁은 공간에 공기가 그대로 갇혀 에어포켓이 생성되게 된 것. 그러나 문제는 이 에어포켓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었으니, 해리슨이 숨을 쉴 때마다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늘어나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는 탁해질 것이고, 결국 이 작은 공간이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게다가 밖은 무려 30m 깊이의 대서양 한가운데 배가 침몰했다는 걸 세상에 알게 되더라도 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확률은 없을 터. 즉, 구조대가 올 확률은 없다. 문을 열고 나가면 순식간에 즉사할 것이고, 에어포켓 안에 있으면 천천히 질식할 것이고, 그야말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였는데, 대서양 해저 수심 30m 바닥에 가라앉은 배, 하필 화장실에 있던 해리스는 팬티 한 장 차림이었다. 수심 30m의 바닷물 온도는 손끝 발끝의 감각을 앗아갈 정도로 차가웠고, 이대로는 저체온증이 먼저 시작될 터 해리스는 무엇이든 걸쳐야겠다는 생각에 주변을 더듬었는데, 마침 구명조끼 하나가 걸려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손전등 2개를 발견한다. 그렇게 시커먼 어둠 속에서 불을 켜는 순간, 뒤집힌 선실의 기괴한 풍경. 가구는 거꾸로 매달려 있었고 온갖 잔해와 기름이 수면 위를 떠다니고 있다. 해리스는 침대 매트리스 2개를 물 위에 겹쳐 쌓았는데, 이 위에 올라가 몸이라도 물 밖으로 빼내야 했기 때문이었으니, 그리고는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다시 손전등을 껐고,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들, 무언가가 크고 단단한 것을 뜯어먹는 소리였다. 심지어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잡아먹은 것의 정체는 알 수 없었지만 잡아먹힌 것이 동료들의 시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쩝쩝거리며 무언가를 씹는 소리와 간간히 쿵 하고 배 외벽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완전한 침묵이 번갈아 반복되는 지옥이 시작되었고, 그는 어둠 속에서 기도를 올렸으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만이 이 어둠 속에서 미치지 않고 정신을 붙잡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무렵, 그는 다시 한번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깊은 바닷속에서 남은 식량은 콜라 한 캔뿐. 선실 어딘가에 굴러다니던 이 캔 하나가 고립된 바닷속에서는 그의 생명수가 된 것인데, 한 모금, 그리고 또 한 모금, 혀끝에 닿는 미지근한 탄산의 맛이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다. 그렇게 콜라는 순식간에 바닥나 버렸고, 결국 해리스는 인간이 무리 없이 버틸 수 있는 한계 72시간까지 도달하고 만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으니, 에어포켓은 점차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탁해지는 게 느껴졌고, 피부는 바닷물에 불어 한 겹씩 벗겨지기 시작. 몸은 저체온증으로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점점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
해리스는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디선가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침몰 72시간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문 구조 다이버 팀이 침몰선에 도착한다. 이들의 임무는 생존자 수색이 아닌 시체 수습. 제스콘 4호 선원 12명 전원 사망이라고 판단한 다이버들은 차가운 물속을 헤쳐나가며 선원 10명의 시체를 하나씩 수습한다. 그리고 이때 해리스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 다이버들이 시체 수습 과정에서 나는 소리였다. 해리스는 수도꼭지를 있는 힘을 다해 뜯어냈고 벽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얼마 뒤 다이버 한 명이 장교 선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기적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72시간 동안 수심 30m에 있었던 해리슨의 몸속에는 치명적인 양의 질소가 녹아들어 있었다. 만약 이 상태로 바로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 혈관 속 질소가 거품처럼 팽창하면서 감압병이 발생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는 것인데, 즉 구조됐는데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다이버들은 해리슨에게 다이빙 헬멧을 씌웠고 뜨거운 물을 흘려 얼어붙은 몸에 체온을 끌어올린 뒤 다이빙 벨에 태워서 이동시킨다. 그 후 감압 챔버 안에서 기압을 서서히 낮추는 기압 적응을 하며 다시 3일을 더 버티게 된다. 침몰선에서 72시간, 감압 챔버에서 72시간, 합쳐서 총 6일 만에 해리슨 오키네는 드디어 태양 아래에 서게 된다. 의료진이 전신을 검사했는데 결과는 체온 정상, 혈압 정상, 심장 정상,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정상이었다. 그러나 해리슨의 신체와 달리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 자신을 제외한 동료 전원이 사망한 지옥의 해저 사고 이후 결국 트라우마와 우울증이 찾아왔고, 그렇게 아내와 헤어지고 직업도 잃게 된다. 해리슨의 인생도 침몰한 배처럼 가라앉고 만 것인데, 하지만 해리슨이 포기하지 않고 태양을 다시 마주했던 그날처럼 해리슨은 인생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2년 뒤인 2015년 전문 잠수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자격증을 건넨 사람은 바로 수심 30m 침몰선에서 자신의 손을 잡았던 그 다이버였고, 현재 해리슨은 해저 석유 시설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전문 다이버로 일하며 매일 수심 수십 미터의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물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무섭지 않나요? 이미 72시간의 어둠을 이겨낸 남자에게 그보다도 무서운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심해에서 살아 돌아온 남자의 이야기. 그러나 심해가 모든 사람의 목숨을 허락한 것은 아니었으니 괴로운 듯 계속 숨을 헐떡이는 영상 속 인물, 그리고 괴생명체의 공격과 함께 영상은 끊어진다. 도대체 이 영상 속 인물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영상에 등장한 곳은 바로 이집트의 다합, 블루홀. 깊이 130m, 직경 60m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 블루홀은 끝을 알 수 없이 깊어 안이 검정색으로 보일 정도라고 한다. 바닷속에 생긴 끝을 알 수 없는 구멍이라 듣기만 해도 신비로운데, 더욱 신비로운 건 이 블루홀 아래로 내려가면 온갖 희귀한 물고기들과 해조류들이 존재, 블루홀의 검푸른 바닷빛과 어우러져 극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는 거다. 때문에 이 블루홀은 매년 다이버들이 끊이질 않는 그야말로 다이버들의 천국이 되었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스카이다이빙으로 블루홀 수영을 즐기는 다이버까지 등장할 정도였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아찔해 보이는데, 22살의 젊은 다이버였던 유리 립스키도 이 소문을 들었고 2000년 4월 직접 블루홀 탐사에 나서기로 한다. 유리는 다이버들을 교육하는 다이버 강사 일을 하고 있었고, 평소에도 이 블루홀의 얕은 곳에서 수영을 즐기곤 했기에 그는 가벼운 채비만 마친 뒤 블루홀로 잠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유리는 곧 싸늘한 신으로 발견된다. 유리의 는 90m 아래 해저에서 발견됐는데 사지를 펼친 채 엎드린 모습이었고 어떤 외상도 없이 깨끗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그의 사인은 질소 중독으로 판명, 즉 가지고 간 산소통의 산소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물속으로 너무 깊게 내려가 벌어진 참사라는 거다.
이를 뒷받침하듯 그의 시신과 가까운 곳에서는 텅 빈 산소통까지 발견됐는데,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 프로 다이버였던 그가 고작 깊이 계산을 못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말이나 되냐는 것. 게다가 그가 가져갔던 산소통 속엔 고작 40m를 잠수할 용량의 산소만 담겨 있었고, 이 말은 애초에 그가 그렇게까지 깊게 잠수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냐는 것. 이렇듯 논란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던 순간 유리의 몸에서 의문의 카메라가 발견되며 상황은 급변한다. 카메라에는 유리가 죽기 직전까지의 8분 동안의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는데, 자, 지금부터는 유리가 죽기까지 모든 과정이 찍힌 동영상이다. 평화롭게 다이빙 준비 중인 유리. 그러다 마음이 급했는지 함께 수영 중인 다이버보다 빠르게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소리 들었나? 선명하게 들린 헬프라는 소리. 유리는 계속해서 숨을 몰아쉬며 빠른 속도로 가라앉는다. 그리고 결국 심해 밑바닥까지 온 유리. 그는 계속해서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뱉었고 결국 산소통까지 벗어던진다. 산소통을 벗자 더욱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유리. 하지만 그때 방금 봤나? 심해까지 가라앉은 유리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이상한 생명체. 언뜻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물고기처럼 보이기도 한데, 이 물고기가 나타난 후 유리는 고통에 몸부림치다 이내 영상이 끊어진다. 영상이 시작된 지 겨우 6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거 전문가들 의견대로 단순 질식사고라기엔 여러모로 이상한 점이 많아 보이는데, 이 미스터리한 영상에 사람들은 저마다 의문을 제기, 유리는 물이 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하강 조류 때문에 사고를 당한 거다. 아니다, 분명 해저에서 유리를 끌어당긴 의문의 힘이 있었을 거다 등 유리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추리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방금 이 영상 이상한 점이 두 가지 있던 거 기억나나? 첫 번째는 영상 초반에 유리가 외친 헬프라는 구조 신호. 몇몇 전문가들은 이 소리가 다이버들이 입에 무는 호흡기인 레귤레이터를 잠시 빼다가 난 소리거나 유리가 해저로 내려가며 주변 지형을 건드려서 난 소리라고 주장했는데,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물속 먼지가 올라가는 속도로 볼 때 유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속도가 절대 사람이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라는 거다. 그러니 저 헬프 소리는 무언가에 의해 아래로 끌려가던 유리가 도움 요청의 사인을 보낸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 마지막에 나타난 괴생명체의 정체. 이건 사실 아직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인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생명체에게서 날카로운 이빨과 꼬리를 발견하는가 하면, 몇몇 사람은 그냥 심해에 있는 아무 해초가 흔들린 거다 라고 주장했다. 글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 화면 속 녀석 정말 유리를 죽인 살벌한 괴물일까? 유리가 죽기 전 촬영한 이 영상은 무려 23년 전의 것이지만, 유리가 정말 사고로 죽은 건지 아니면 해저 괴물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건지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의 죽음 자체도 소름이지만 나는 그 죽음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았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더. 실제 노르웨이의 한 바닷속에서는 유리보다 더욱 충격적이고 잔인하게 죽음을 맞은 다이버가 있었다. 1983년 노르웨이. 바이포드 돌핀 시추 장치에서 한 다이버가 전신이 찢겨 즉사한다. 이 바이포드 돌핀 시추 장치는 노르웨이 북해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로 석유나 천연가스를 캐내는 용도로 사용한다. 그런데 만약 이 시추 시설이 바닷속에서 고장나게 된다면 기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기에 이를 고칠 수 있는 다이버가 필요했다. 때문에 다이버들은 항시 지상 위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하지만 알다시피 심해는 압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다이버가 심해 잠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저에 설치된 고압산소방인 감압 챔버에서 미리 압력 적응 훈련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영상에서도 보이듯 감압 챔버는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가는 데다 고압력에 밀폐된 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때문에 잠수부들의 압력 훈련을 돕는 다이브 텐더라는 직업이 따로 있을 정도인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1983년 11월 다이브 텐더 윌리엄이 다이버들이 있는 감압 챔버의 문을 열어버린다. 그 결과 다이버들의 몸이 엄청난 기압차를 이기지 못하고 모두 즉사. 3명의 다이버는 몸속에 혈액이 끓어 사망했고 1명의 다이버는 끔찍하게도 문틈으로 구겨져 뽑혀나가 전신이 찢어지며 사망했다. 8기압의 고기압이 아주 작은 틈에 가해졌으므로 135톤 정도의 힘으로 눌려 구겨진 것. 정말 숨도 못 쉬고 그대로 즉사한 거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당시 감압 챔버에는 낮은 기압을 가진 이동용 잠수함 다이빙 벨이 연결, 구기압을 유지하던 챔버 문이 열리며 낮은 기압의 다이빙 벨에 노출됐고 이때의 기압 차이로 이 대참사가 벌어지게 된 거라는데, 안타깝게도 다이브 텐더가 왜 감압 텐더 문을 열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고를 접한 사람들은 시추기계의 소음 때문에 의사 전달에 혼란이 있었을 거다. 다이브 텐더가 잠도 못 자고 일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다 등 이 말도 안 되는 대참사의 책임을 한 사람에게 지우지 않으려 했었다. 그리고 1983년 발생한 이 끔찍한 다이버 사망 사고 이후로 전 세계의 시추 장치에 대한 안전 조치가 강화, 사고율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수심 3,800m, 빛 한 줄기 닿지 않는 캄캄한 심해 한가운데 5명의 사람이 원통 하나에 갇혀있다. 이 잠수함의 조종장치는 3만원짜리 게임패드 하나, 전문가 30명이 편지까지 써가며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이 모든 경고를 무시해버렸고 결국 0.02초 만에 5명 전원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데, 1912년 북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한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는 수심 3,800m 캄캄한 심해 바닥에 112년째 조용히 잠들어 있다. 그런데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이 깊은 심해의 타이타닉을 돈만 내면 직접 눈으로 보여주겠다는 회사가 등장하였으니 그 회사는 바로 미국의 해저 탐사 업체 오션게이트. 이 회사의 CEO는 스스로를 무모한 발명가라 칭하는 안전보다 혁신이 먼저라는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 직접 설계한 잠수정 타이탄으로 심해 관광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다. 가격은 무려 1인당 25만 달러, 하나로 약 3억 4천만 원. 그런데 이 비싼 돈 내고 타는 잠수정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계기판이 없다. 창문 역시 지름 38cm짜리 작은 유리창 하나가 전부. 화장실도 없는 좁은 원통 안에서 5명이 무릎을 맞대고 앉아 2시간 30분을 내려가야 하는 구조.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선체의 재질이었으니, 보통 심해 잠수정은 티타늄이나 강철처럼 압축에 강한 금속으로 만드는 것이 상식인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탄소 섬유를 선택한 것. 탄소 섬유는 가볍고 싸지만 반복적으로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 미세한 수분이 침투하고 층 사이가 벌어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인데, 즉 잠수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진행되는 일종의 시한폭탄이었던 것.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 2022년 여름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CEO가 잠수정의 조종장치를 공개했는데 그가 꺼내든 것은 바로 로지텍 F710 무선 게임패드. 2005년에 출시된 구형 모델로 아마존에서 30달러, 한화 약 38,000원에 팔리고 있는 바로 그 물건이었다. 게임할 때 쓰는 그 게임패드를 수심 4,000m 잠수정의 유일한 조종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run the whole thing with this game controller. 옆에 앉은 기자마저 웃음이 터져버렸는데 인터뷰 내내 게임패드를 이리저리 휙휙 던지며 장난감처럼 다뤘다. 물론 게임패드를 군사장비에 쓰는 건 드문 일이 아니긴 하다. 미 해군도 잠수함 잠망경 조작에 게임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으니.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해군의 경우 게임패드는 보조장치일 뿐 고장시 대체 조작법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무인 장비 조작에만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타이탄 잠수함은 사람이 타고 있는 잠수정의 이동부터 방향 전환까지 모든 조작을 이 무선 게임패드 단 하나에 맡긴 것. 게다가 이 모델은 블루투스 연결이 종종 끊기는 문제로 유명한 제품이었는데, 수심 4,000m 사방이 깜깜한 심해에서 만약 연결이 끊겨버린다면 잠수정은 그 순간부터 통제 불능이 되는 것. 하지만 대비책이라는 게, 여분의 게임패드를 하나 더 실었습니다. 여분의 게임패드가 하나 더 있으니 괜찮다는 거였다. 그렇게 게임패드 2개에 5명의 목숨을 맡긴 채 잠수가 시작되려는데, 2018년 해양기술학회 유인잠수정위원회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온다. 잠수정 분야 최고 전문가 30명이 만장일치로 서명한 이 편지의 내용은 타이탄의 개발 방식이 너무 실험적이며 승객을 태우기엔 위험하다는 것,
반드시 제3기관의 안전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였는데, 그러나 CEO는 안전 인증을 받을 생각조차 없었다. 실제로 타이탄은 세계에서 어떤 해양 안전기관의 인증도 받지 않은 유일한 유인 잠수정이었는데, 게다가 같은 해 내부에서 선체가 안전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한 해양 운영 책임자를 곧바로 해고해버린다. 그렇게 안전에 반대 의견을 낼 사람 자체를 없앤 채 결국 그해 여름 2023년 6월 16일 캐나다 세인트 존스 항구 타이탄 잠수정을 실은 모선 폴라 프린스호가 출항한다. 그런데 이번 시즌 탐사는 시작부터 불길했다. 그해 뉴펀들랜드는 40년 만에 최악의 겨울을 맞았고, 이번 시즌 이미 4번의 잠수를 시도했지만 악천후와 장비 고장으로 단 한 번도 타이타닉 근처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5번째 잠수가 시작되었으니 잠수정에 탑승한 사람은 총 5명. 조종사 겸 CEO 스톡턴 러시 61세, 영국의 억만장자 탐험가 해미시 하딩 58세, 타이타닉 잔해를 30년간 연구한 전설적인 프랑스 잠수부 폴 앙리 나르졸레 77세, 파키스탄 대기업 부회장 샤자다 다우드 48세. 이 다우드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마지못해 탑승한 겨우 19살 대학생 아들 슐레만 다우드. 그는 공포를 느끼면서도 아버지가 너무 가고 싶어 했기에 차마 거절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렇게 6월 19일 오전 8시 모선에서 분리된 타이탄은 수심 3,800m를 향해 하강을 시작하는데, 하강 속도 분당 약 30m, 예상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30분. 잠수함의 연락 수단은 음성통화가 아닌 문자 메시지. 원래는 음성통신이 기본이었으나 비용 절감을 위해 문자 기반으로 바꿔버린 것인데, 그것도 15초에 한 번씩만 보낼 수 있는 초라한 통신 시스템이었다. 즉,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다는 뜻. 그렇게 잠수 시작 후 1시간 45분, 모선과의 문자 교신이 갑자기 끊기더니, 그리고 그것이 타이탄 잠수정의 마지막 교신이 되어버린다. 같은 날 오전 11시 4분, 미 해군의 수중 음향 탐지 시스템이 뇌파와 일치하는 음향 신호를 포착하는데, 그러나 오션게이트는 어떤 정보기관에도 잠수 계획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호가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고, 잠수정이 예정 시간에 떠오르지 않자 그제서야 당국의 신고가 접수. 미국 해안경비대, 캐나다 해군, 프랑스 해군, 영국까지 수십 대의 항공기와 선박이 대서양에 투입된다. 잠수정에 실린 산소는 96시간. 매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 잔량이 줄어들고 기적의 가능성도 함께 줄어들기에 전 세계 수억 명이 이 잠수정의 생존 여부를 숨죽여 지켜보게 된다. 좁디 좁은 원통형 내부, 창문 하나, 게임패드 하나, 태블릿 하나. 이것이 수심 3,800m에서 5명의 목숨을 지키는 전부였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6월 22일, 원격 조종 로봇이 타이타닉 뱃머리에서 약 500m 떨어진 해저에서 마침내 잠수정을 발견하는데, 결과는 5명 전원 사망, 수심 3,800m의 수압 약 380기압, 즉 손바닥 크기의 약 390kg의 무게가 사방에서 동시에 누르는 것으로 잠수정은 딱 0.02초 만에 부서졌다. 인간이 위험을 인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0.15초. 파괴는 그보다 7배 이상 빠르게 일어났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느끼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고통을 느낄 시간조차 없었다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위안이라면 위안이었다. 3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도 안전 인증조차 없는 잠수정에 타야 했던 사람들. 사고 직후 오션 게이트는 모든 탐사를 중단, 사실상 문을 닫게 되었고 60년간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던 유인 심해 탐사 역사에 최초이자 최악의 탐사로 기록되게 된다. 바깥의 압력에 찌그러져 죽은 사고, 타이탄 잠수정.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로 바깥이 아닌 몸 안의 압력이 폭발하여 온몸이 찢겨 죽은 다이버도 존재하였으니 1983년 11월 5일 새벽 4시 노르웨이 북해 한가운데 바이포드 돌핀이라는 거대한 시추장치 위에서 4명의 잠수부와 2명의 보조요원이 일하고 있었다. 이들의 직업은 포화 잠수부, 심해에서 석유 시추 장비를 수리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로 수심 90m 아래 캄캄한 바닷속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월급은 한 달에 무려 4천만 원 이상이지만 대신 한 번 들어가면 28일 동안 좁디 좁은 감압실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해야 했는데 헬륨과 산소를 섞은 특수기체를 호흡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도널드 덕처럼 변해버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좁은 원통 안에서 동료와 무릎을 맞대고 며칠씩 갇혀 지내야 하는 극한의 환경이었다.
그런데 이런 심해에서 작업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었으니 바로 몸 안의 압력을 바다 밑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 것. 이 사람들의 몸속 기압은 구기압, 일반 대기압의 무려 9배로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의 9배에 해당하는 압력이 온몸의 혈관 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상태인데 내려올 때도 며칠에 걸쳐 천천히 몸속 기압을 올리고 해수면으로 올라갈 때는 몇 시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내려야 하는 극도로 민감한 과정인데 만약 이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면 피가 끓는다. 비유가 아닌 진짜로 끓는 것으로 탄산음료 뚜껑을 갑자기 따면 거품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혈액 속에 녹아있던 기체가 한순간에 기화하면서 온몸의 혈관 안에서 거품이 폭발하듯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심장이 멈추며 인간은 즉사한다. 이런 기압을 조절하는 감압실의 구조는 이랬다. 2개의 감압실이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그 통로 끝에 다이빙벨이 붙어있는 구조. 잠수부들은 이 다이빙벨을 타고 심해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감압실로 이동해서 며칠에 걸쳐 몸속 기압을 천천히 낮추는 것. 이 모든 과정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 바로 문 하나. 감압실과 통로 사이의 해치가 완전히 닫혀야만 다이빙벨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날 새벽 다이빙벨에서 잠수부 2명이 감압실로 돌아왔고 나머지 2명은 이미 다른 감압실에서 쉬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보조요원 2명이 다이빙벨 분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잠수부가 아직 해치를 닫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요원이 다이빙벨의 고정 클램프를 풀어버린 것. 당시 바깥의 소통수단이 벽에 붙은 확성기 하나뿐이었고 시추장치의 굉음과 거센 파도 소리 때문에 안쪽 상황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는 것. 게다가 당시는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지치고 졸린 상태로 작업하고 있었던 것인데 결과는 명확했다. 다이빙벨이 클램프에서 풀려나가는 순간 로켓처럼 튕겨져 나갔고 동시에 감압실의 구기압이 1기압으로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한순간에 빠져나간다. 보통이라면 며칠에 걸쳐 아주 서서히 낮춰야 하는 과정이 1초 만에 일어나 버린 것. 그 결과는 3명의 잠수부는 그 자리에서 즉사. 혈액 속에 녹아있던 기체가 한순간에 기화하면서 온몸의 혈관 안에서 거품이 폭발하듯 일어났고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3명의 잠수부의 대동맥과 정맥 그리고 심장 안에서 대량의 지방이 발견되었는데 이건 혈액이 순간적으로 끓으면서 혈액 속 지방 성분이 녹지 않은 상태로 변해버린 전례 없는 현상이었다. 그런데 가장 끔찍한 것은 4번째 잠수부였으니 그는 해치를 닫으려고 문 바로 앞에 서 있었다. 폭발적으로 빠져나가는 공기의 힘에 휩쓸린 그는 해치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 생긴 불과 60cm의 틈으로 빨려나간다. 25톤에 달하는 폭발적인 힘이 그의 몸을 관통, 그의 장기는 감압실 바깥 갑판 위로 흩어졌고 부검을 위해 시신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비닐봉지 4개에 나눠서 담겨져 있었다고. 바깥에 있던 보조요원 1명은 튕겨져 나온 다이빙벨에 충돌하며 즉사. 또 다른 보조요원 마틴 손더스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으나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다. 그렇게 단 1초의 실수로 5명이 죽고 1명이 간신히 살아남은 이 사고는 잠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고로 기록되게 되는데 그러나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이유였으니 사고 원인을 조사해보니 이 감압실에는 해치가 열린 상태에서 클램프가 풀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애초에 없었던 것. 이미 그 당시에도 이런 안전장치는 존재했고 설치 비용도 크진 않았는데 있는 기술을 돈 아끼려고 장착하지 않은 것. 사고 후 노르웨이 정부는 한 달 만에 모든 감압실에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게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사고로부터 26년이나 지난 2009년이었다. 심해의 압력으로 목숨을 잃은 다른 시대의 다른 사람들. 그러나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 깊은 바닷속에서 인간을 위협하는 것은 단순 압력뿐만이 아니었으니 심해. 현재까지 인간이 발견한 해양 생물종은 약 24만 종. 그러나 인간이 탐사한 바다는 겨우 전체의 10%일 뿐 실제 진짜 바다에는 그보다 10배 많은 약 200만 종 이상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특히 작년부터 심해 탐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으니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촬영된 적 없던 괴물이 카메라에 잡히는가 하면 서울만한 빙산 아래에서 수백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생태계가 통째로 드러나기까지 지금 전 세계 심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2025년 3월 9일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 남대서양 수심 600m
ROV 카메라에 투명한 생명체 하나가 잡힌다. 유리처럼 투명한 몸에 몸 길이 약 30cm, 촉수를 자세히 보면 팔 한가운데에 날카로운 갈고리가 줄줄이 박혀 있는데 이 녀석의 정체는 콜로설 스퀴드. 다 자라면 몸길이 7m, 무게 500kg 이상 되는 지구상 가장 무거운 무척 추동물인데 그저 조금 특이해 보이는 녀석에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난리난 이유는 바로 녀석의 살아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지금껏 단 한 명도 없기 때문. 녀석의 존재가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약 100년 전인 1925년으로 향유골의 뱃속에서 녀석의 촉수 2개가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죽어서 해변에 떠밀려온 것, 이미 잡아먹혀 고래 뱃속에서 나온 것 등 모두 죽어서 발견된 것이 전부. 따라서 과학자들은 살아 움직이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역사상 최초로 보게 된 것인데 녀석이 100년 동안 한 번도 촬영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녀석의 거대한 눈 때문으로 연구 장비의 빛과 소리를 감지할 수 있어 지금까지 카메라가 접근하면 도망쳐버린 것이라고. 녀석은 아직 30cm짜리 새끼에 불과하지만 다자란 성체의 크기는 소방차 한 대로, 심지어 촉수에는 회전하는 갈고리가 달려있어 한 번 잡히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새로운 발견은 2000년 2월 캘리포니아 몬터레이만 수심 2600m 수중 로봇 카메라에 기괴한 생명체 하나가 잡히게 된다. 투명한 몸, 머리 위에는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후드와 꼬리 끝에는 손가락처럼 생긴 촉수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는데 과학자들은 녀석의 정체를 즉시 밝혀내려 했지만 그 누구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는데 그렇게 녀석의 이름 역시 미스터리 몰러스크로 지어지게 된다. 그로부터 20년, 이 녀석은 무려 카메라에 157번이나 잡혔지만 녀석의 정체만은 매번 끝내 밝혀지지 않았으니 그 이유는 바로 지구상에 이런 생명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 즉 분류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특히 녀석의 기괴한 사냥법이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 거대한 후드를 활짝 펼쳐 마치 파리지옥처럼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방식, 혀도 입도 없이 후드 뒤쪽에 있는 깔때기 모양의 구멍으로 빨아들인다. 특히 여기서 더욱 소름 끼치는 건 녀석의 방어 방식이었으니 위협을 느끼면 꼬리의 손가락 촉수가 푸른 빛으로 폭발하듯 빛나기 시작, 그리고 빛나는 촉수를 뚝 스스로 잘라내버린다. 떼어낸 촉수는 물속에서 계속 빛나면서 포식자를 유인하고 그 사이 본체는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마치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 녀석은 그걸 빛으로 해내는 것이다. 그러던 2024년 20년간의 연구 끝에 녀석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갠민숭 달팽이, 즉 바다 민달팽이였던 것이다. 그러나 딱 봐도 달팽이랑은 아예 매치가 안 되는 생김새답게 기존의 어떤 갠민숭 달팽이와도 유전적으로 일치하지 않았고 결국 과학자들은 녀석을 아예 새로운 생명체로 교과서에 추가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 이 녀석보다 진짜 더 거대하고 충격적인 발견은 바로 2025년 1월 13일 남극 대륙에 붙어있던 거대한 빙봉 조지 6세에서 빙산이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온 빙산의 이름은 A84, 면적만 최소 510제곱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거의 8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빙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150m 두께의 얼음 아래 수백 년 동안 갇혀있던 해저가 처음으로 드러나게 된 것. 마침 근처에서 탐사 중이던 연구선 팔코르호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 탐사 계획을 변경, 12일 만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곧바로 수중 로봇 수바스찬을 해저로 내려보낸다. 그렇게 도착한 수심 230m에서 카메라에 처음 잡힌 것은 바로 사람 머리보다 큰 거대한 해면 동물, 그 옆에 빼곡히 들어찬 말미잘 군집. 수심을 더 내려가자 문어가 해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고 팔뚝만한 거대 바다거미가 기어다니고 있었다. 수심 1300m까지 내려가자 촉수 길이만 10m가 넘는 자이언트 팬텀 젤리 유령 해파리까지 유유히 떠다니고 있었다. 햇빛 한 줄기 들어온 적 없는 얼음 아래에서 수백 년을 버텨온 완전한 생태계가 통째로 드러난 것인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빛도 없고 표면에서 내려오는 영양분도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이 녀석들이 살아남은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건데 그나마 가장 유력한 가설은 심해 해류가 얼음 아래로 스며들면서 영양분을 실어 나른다는 것인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라고. 이 탐사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빙봉 아래 종합 탐사였기에 앞으로 더 많은 빙산이 떨어져 나갈수록 더 충격적인 발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실제로 심해에는 우리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미지의 것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충격의 영역으로 넘어가 본다. Scientists discover a new species lurking in the depths of the Southern Ocean. 지금 전 세계 바다에서 이상한 생명체들이 발견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이를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100% 실제 상황.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고래보다 큰 몸집, 흡사, 인간의 얼굴과 비슷한 믿을 수 없는 비주얼로 등장한 정체불명의 심해 괴생물체. 이를 마주한 잠수부는 꼼짝없이 얼음이 되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믿을 수 없는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순간 더 이상 시청 불가다. 이 짧지만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자 500개가 넘는 댓글들이 순식간에 달렸으며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처음 딱 들어왔는데 폰 던질 뻔, 저거 제발 한국 아니라고 해줘 와 같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비현실적인 비주얼에 이 영상은 모두 주작이다라며 반박하는 의견 역시 적지 않았는데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영상 속 괴물의 이름은 사람을 뜻하는 일본어 닌겐이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북극해의 차가운 바다에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다. 닌겐은 1990년대 초 일본 어부들이 긴 팔다리와 특징이 없는 얼굴을 가진 거대하고 큰 하얀 생물을 보았다는 주장과 함께 최초로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비슷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본 전역에는 닌겐은 정말로 존재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된다. 게다가 닌겐을 봤다는 목격자들 중 진짜 소문 속 닌겐과 비슷한 괴생명체를 찍은 영상 증거물까지 나오게 되자 닌겐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닌겐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럴 것이라고 CG로까지 만들어지며 유튜브에 퍼지게 된 것으로 다행히 사람이 진짜로 잡아먹힌 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평화롭게 그물을 건져 올리던 어부. 그런데 갑자기 동남아의 한 바닷가,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 오늘도 호기롭게 그물을 건져 올려보는데 본능적으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물 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갑자기 깜짝 놀란 어부는 그대로 그물을 놓치게 되지만 오히려 놓쳐서 살았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이 괴생명체의 정체에 대해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중 가장 큰 논란은 이게 CG라는 것. 하지만 이 정도의 CG는 생각보다 구현하는 게 쉽지 않아서 고작 주작 영상 하나 만들자고 이 정도 CG를 태울 리 없다는 것으로 종결. 오히려 미확인 생명체가 싸게 먹힌다는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노르웨이 인근 해안.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남파선을 탐사하던 잠수부들은 기괴한 형태의 생명체를 마주한다. 압도적인 크기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구체. 누구든 이것을 마주한다면 본능적으로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간신히 용기를 낸 잠수부들이 알 속으로 손전등을 비춰보자 올챙이처럼 무수히 많은 작은 점들이 떠다니고 있는 모습. 정말 만약에 이 점들이 이상한 생명체의 새끼라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상황. 긴급 조사 결과 알 속 점들의 정체는 바로 일렉스 오징어. 결국 저 수많은 점들이 전부 일렉스 오징어의 새끼라는 소리. 게다가 투명막 속 노란색 덩어리는 먹물이라고. 일반적으로 몸집이 작은 편인 일렉스 오징어가 이렇게 거대한 알을 낳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이런 기괴한 알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이 소식이 공개되자 빛 비추지 마라 기영된다부터 드디어 지구 멸망의 징조가 시작되었다는 댓글까지 정말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는데 2022년 6월 주작조차 불가능한 생명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투명한 한 생명체. 한 쌍의 검은 눈과 장기 한두 개를 제외하면 너무나도 투명한 몸뚱아리. 어떻게 살아있는지조차 의문인 수준인데 영상이 공개되자 이 생명체의 정체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시작. 외계인 아니냐는 쌉소리도 있었지만 한 해양 전문가에 따르면 자연계에서도 투명한 생명체들이 종종 있다고. 다만 문제는 최근 이 투명한 생명체들의 출현 빈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특히 바닷속에서는 불빛 없이 이 녀석들을 볼 수조차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수가 존재할지 짐작조차 어려운 두려운 상황이라는데 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심해. 빛조차 닿지 않는 이곳에 누군가 범상치 않은 포스로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다. 그의 정체는 바로 프릴상어. 아주 무자비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이 녀석들은 무려 9,500만 년 동안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화석들이다. 심지어 공룡이 멸종하는데도 이 녀석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충격적인 외모 덕분이라고 하는데, 수심 1500m 안팎의 심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 녀석은 보다시피 눈에 초점도 없고 항상 입을 벌리고 유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흡사 유령처럼 보이기도 한다. 심해 속은 산소량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최소의 움직임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생존에 유리한데, 이 때문에 다른 상어들이 이빨로 사냥감을 물어뜯은 뒤 씹어 삼키는 것과 달리 주름 상어들은 턱, 머리, 목을 한 번에 쭉 늘려 이렇게 먹잇감을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리고 마치 아나콘다처럼 소화액으로 천천히 녹여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무려 자신의 몸 길이 절반 정도 되는 먹이를 한 번에 삼켜도 소화가 가능하고 천천히 소화시키기 때문에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굶어 죽을 일도 없다. 특히 주름상어의 이 충격적인 모양, 이빨의 수는 무려 300개. 특이하게 안쪽으로 갈고리 모양으로 위치했기 때문에 입만 벌렸다 하면 먹잇감이 저절로 걸려든다. 사실상 살아있는 그물 그 자체. 덕분에 이들은 심해 속에서도 적은 에너지로 최고의 효율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런 독특한 신체 구조 때문에 턱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어 항상 입을 벌리고 살아야 하다 보니 덕분에 얼굴은 점점 더 무자비하게 변해갔던 것. 미안하지만 생존을 위해 외모를 포기한 셈이라 할 수 있다. 뭐 어쨌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살아남으면 장땡이니 너가 진정한 승자다. When she rolls over the... Oh, wow! My goodness. 잠수함 밖 포착된 거대 생명체. 엄청난 모래를 일으키는 이 녀석의 정체는 6m급 심해상어인 식스길 상어. 순식간에 무언가를 먹어치워 버리고는 그대로 떠나는 줄 알았으나, 마치 사람 같은 눈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눈을 숨긴다. 한눈에 보기에도 압도적인 크기. 그런데 부디 무사하길 바란다. 평범한 고드름같이 생긴 이 녀석. 그냥 고드름이 계속 자라나는 건가 싶었는데 이상하게 물속까지 계속 길어지더니 이 손가락이 땅에 닿는 순간, 손가락이 닿은 곳에 그대로 죽음을 선사하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브리니클. 일명 죽음의 손가락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주로 극지방에서 발생하는 재앙이다. 빙하에서 발생하여 해저까지 이어지는 바다 고드름으로 고밀도 염소를 뜻하는 브라인과 고드름의 합성어인데, 보통 바다에 있는 빙하의 특성상 빙하 아래쪽은 염분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염분 농도가 매우 높은 바닷물은 어는 점이 훨씬 낮아져 액체인데도 불구하고 영하 60도에 가까운 관행각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빙하 근처에서 시작된 차가운 소금물은 점점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결국 주변 바닷물까지 모두 얼려버리는 것. 즉, 그것에 닿는 모든 것에 파란색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